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 타당성 실무 강의를 드디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1강인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의 개요하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정은요, 부동산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 실무 과정이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알려면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하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금융, PF 중심으로 그런 금융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게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타당성을 분석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의 개요와 그 다음에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부동산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인데 개발 사업이 뭐냐? 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 부동산의 최유효 개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냐? 자꾸 이제 강의 시간에 돈돈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해서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이용,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요,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냥 보통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면 재무적인 거, 경제적인 거, 아니면 사업 수지 분석, 돈의 문제만 따지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들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거, 법률적인 거, 재무적인 거, 입지, 분양성을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판단해 보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연장해서 부가가치를 최대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술적, 법률적, 법률적 리스크의 대표적인 게 이제 허가 리스크인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내지는 허가가 안 나오는 땅이다. 그러면 개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걸 예를 들어 보면 너무 공사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늪지라든지 아니면 바닷가라든지 아니면 경사도가 너무 심한 데라든지 이런 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사 그 지역이 굉장히 좋아서 분양성이 좋고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가가치, 수익성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화하는 것들이 개발 사업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편리성, 가치 창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부동산 그런 개발 사업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도 확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땅이 없이는 개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땅 없는 개발 사업은 없거든요.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부동산이 없다. 말이 안 되니까 땅이 없다면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의 가장 핵심은 아주 수익성 좋은 최유효 개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수익성이 좋은 그런 부동산을 찾아내는 것. 그게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의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런 개발 사업의 이제 의의를 받고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구상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 학개론에서 보면 부동산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특히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개발할지 모릅니다. 상업 용도로 개발할 수도 있고요. 주거 용도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공단 같은 걸 조성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최유효 활용이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들을 하고요. 이런 땅이 있는데 뭘 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이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럼 타당성 분석을 이제 배우고자 하는데 왜 예비적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사전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심도 있게 비용을 들여서 조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계략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 등을 분석해서 사전에 분석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근본적인 것들 있죠. 법적인, 경제적인 타당성, 기술적인 타당성들을 한번 사전에 리뷰를 해보고 그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남을까? 이런 판단들을 해보는 게 이제 경제적 타당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은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발 구상하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확보는 가장 중요하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여기입니다. 이제 핵심이 나오네요. 사업 타당성 분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대비해서 본격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물론 땅을 선정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파이낸싱 유형을 결정하고. 여기서 파이낸싱의 개념은요, 땅값이에요. 아시죠? 근데 땅값을 조달해야 되니까. 땅값 조달하는데 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에 따라서 금융 조건이 달라지니까 순서가 이게 맞습니다. 시공사를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파이낸싱을 받는다. 파이낸싱의 방법도 예전에 PF라고 했던 것들이 많이 지금 시장에서 축소가 되고 있죠. 요즘에 저축은행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PF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고, 감독기관에서도 그런 PF를 너무 남발하지 마라 하고 각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하고 파이낸싱 유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사업 타당성 분석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도 이게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판단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사 선정, 금융기관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이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발사업 과정에서도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에 따라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사업 타당성이 검증이 됐다면 결국은 이 개발 사업의 매출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개발 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계획이 없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순서적으로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인데 이 마케팅, 어떻게 이 물건을 팔 것인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물건의 수요층은 누군가, 이런 것들 마케팅으로 간파를 해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매출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의 매출액이 나오느냐.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케팅, 분양 이쪽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업무 역할로 보면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보통 이제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에 24개월, 30개월 이 정도 걸리니까 가장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본격적인 개발 사업의 원래 의미는 사실 착공해서 분양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건축하고 이런 과정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많이 축소가 됐죠.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과정들은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순서대로 차곡차곡 이제 기술자들께서 현장에서 잘 진행해 주시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그 분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개발 사업이 뭐냐 이런 걸 알려고 하는 시간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실질적인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물론 이제 법과 실제가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에 따라서 법이 그걸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실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면 토지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구나. 근데 저희가 일반적인 상업 건물은 토지만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거를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걸 한번 보기 위해서 택지 개발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구나 이게. 그러면 택지 개발 사업이 있고 도시를 개발한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형질 변경 사업. 이게 각각마다요 관리하는 법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공법 같은 거 공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관리하는 법들이 수시로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에 따른 분류, 개관을 아시고 그러면 이 형태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규제하는 법들이 따로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있네요. 그렇죠? 땅을 개발한다든지 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노후된 지역들을 다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다시 살리는 그런 기능을 되살리는 효율적으로 다시 그 기능을 살리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것도 관할하는 법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종류도 있겠죠.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주거지 개발 사업이 있고 뭐 상가, 그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거지가 대표적인 개발 사업의 유형이에요. 가장 안정적인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다 집에 사시잖아요. 의식주의 하나 필수적인 거니까 주거지 개발 사업이 가장 흔한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는 게 해결됐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물건도 사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 뭐 할인점도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뭐 이발소도 가시고 하잖아요. 자, 근린시설. 일반 상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가시설 같은 것들 개발합니다. 자, 주거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주거지 사업은 여기 밑줄 그어졌죠? 안정성이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안전한 사업이다. 안전한 사업인 만큼 수익성이 꼭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수익성의 확실성이 좀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초점은 사업 타당성 분석이니까요. 저희가 종류를 알아보는 이유도 사업 타당성 분석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도록 하죠. 주거지 사업은 가장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안정성이 높은 사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단독주택 아실 거고요. 네, 공동주택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업으로 아파트 사업 같은 게 공동주택입니다. 이 주거지 사업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 안정성 높은 게 뭐다? 아파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상복합, 상가와 주거가 복합된 최근에 많이 이제 지었죠. 상업지역에 높은 용적률로 으리으리하게 아주 높게 짓습니다. 뭐 도곡동도 있고요, 삼성동도 있고, 뭐 자양동 뭐 이런 데 있죠. 용산이나 이런 데 아주 고급 주택지에 아주 고급스럽게 비싸게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근린 상가 시설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상품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설. 여러분들이 업무시설 흔하게 접하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그 다음에 뭐 오피스 이런 것들이죠. 오피스라 하면 일반적인 업무시설을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눈여겨보실 게 뭐다? 오피스텔이다. 이게 뭐냐면 용도별로는 업무시설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용된다? 주거용으로 이용돼서 각종 규제를 또 받고 있지요. 뭐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시면 오피스텔과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약간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여기서 구별을 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적용받는 주거고요. 법적으로 따지면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이라는 거. 그래서 세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건설 과정에서의 규제법도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포괄해서 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사업성도 좋고 좋지만 주거 성격이 있으니까 안정적이고 좋은 사업이지만 각종 규제에 좀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광, 레저, 스포츠 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흔하게 보진 못하죠. 일반인들은 뭐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건 알겠는데 뭐 골프장이라든지 뭐 숙박시설, 휴양, 뭐 콘도, 운동시설, 뭐 해양 리조트 시설, 마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참 생소합니다. 외국에 이제 날씨 좋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시설도 개발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수영장이라든지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실, 뭐 썰매장 이런 것도 하는데 관광 레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개발에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관광, 레저,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에 사업 타당성 분석이 어렵다. 난이도가 좀 높다. 타당성 분석하기 어렵다. 어떻게 다시 설명드리면 매출액 산정하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뭐 강의하는 저도 이런 것들 타당성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왜? 사례도 흔하지 않고 또 매출 잡기도 어렵고 분양가 산정하기도 어렵고 좀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가 있고 관람, 집회, 전시시설 이런 것도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분양시설이면 좀 괜찮은데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통해서 어떤 수익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게 좀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워서 이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냐면 개발 사업 종류에 따라서 타당성 분석을 한다. 그러나 종류별로 사업 타당성 분석의 난이도가 다르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점은요. 이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종류별로 관할하는 법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흐름의 이해입니다. 사업타당성 분석의 흐름의 이해입니다. 자, 사업타당성 분석에 보시면요.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시행 가능한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내용이다. 설명드린 내용들은 조금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보시면 야,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구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시행사가 토지 계약금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기획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고요. 시공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지급보증 서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고요. 금융기관, 여기다 PF를 해줄 거냐 말 거냐, 대출 해줄까 말까라는 판단의 근거가 뭐다? 사업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타당성 분석은 똑같은 얘기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업타당성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막 해버리면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땅 막 파먹고 건물 막 지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하기 전에, 자, 타당성 분석의 실익은 뭐냐면 개발 사업을 시뮬레이션해서 하기 전에 이건 안 할 거다라고 접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시간과 금융 비용의 소요를 절약할 수 있다. 그렇죠. 해보면 경제적으로 되돌이킬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에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안전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어떤 설명이냐면, 자, 물리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법적 타당성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자, 물리적 타당성이 없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법적 타당성이 없다. 허가가 안 난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너무 산지가 너무 높아요. 땅을 깎아내야 되겠죠. 물리적 타당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공법이 좋아져가지고 다 깎아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리적 타당성 없는 것을 경제적 타당성으로 극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인허가가 안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택지다. 택지는 건설을,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하는데, 택지가 아니에요. 임야예요. 논과 밭입니다. 여기다 개발 사업을 하려면 법적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에는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통해서 용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타당성이 없는 게 법적 타당성이 있게 만든 거죠. 다만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난이도가 높아서 깎아내는데 뭐가 들까요? 비용하고 시간이 듭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라 하면요, 돈이에요. 시간은 왜 돈일까요? 이자 비용이니까 돈이죠. 그래서 법적 타당성 없는 거, 인허가 받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허가 절차가 필요하죠. 지구단위나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하려면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대출해서 땅을 사놓고 1년을 기다리려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착안하시는 건, 물리적 타당성이 없어도 경제적 타당성으로 귀결될 수는 있다. 뭐가 들어간다? 시간과 돈. 시간은 돈이니까 돈이 들어간다. 법적 타당성이 없는 거 법적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비용이 들어간다. 이자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타당성 검토. 비슷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자, 금융기관과 건설사가 별도로 각각 진행을 합니다.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당사자별로, 리스크 부담 주체별로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착안하시고요. 사업 안전성과 리스크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 같은 얘기들이니까 좀 넘어갈게요. 사업 가능성 판단, 같은 얘기죠. 사업이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자, 이제 경제적 타당성으로 가겠습니다. 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업 타당성 분석은 물리적인 법적인 타당성을 거쳐서 경제적으로 귀결됩니다. 그냥 일반 분들은요, 그냥 다 사업 타당성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사업 타당성 분석의 핵심은 경제적인 게 맞습니다. 결국은 경제적 효과, 다시 말해서 돈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귀결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석 후에 경제적 타당성으로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비용 및 편익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안에 사회적 비용과 편익 분석이나 산업 연관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 사실 약간 이론적인 얘기고요. 핵심적인 건 그렇습니다. 사업주,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얼마나 남을 것이냐, 뭐 10%가 남냐, 15%가 남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은 내가 돈을 대출해 줬는데 사업 타당성이 없으면 제 돈을 투자한 돈을 못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 없이 회수가 되겠느냐. 시공사는 더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PF 구조에서 시공사는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지급보증을 쓰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대출에 지급보증을 쓰게 되고 심지어는 공사비도 도급제로 받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 받아요. 분양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사업 타당성 분석 중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 얼마나 남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은 사업 진행 흐름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만 일단 의사결정이 됐다면 경제적 타당성으로 얼마나 남을 것인가를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시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금 금융기관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고요. 시행사도 땅값을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하겠고요. 금융기관은 돈을 투자할지, 시공사는 보증을 쓸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은 최종 수익이 목적이고 시공사는 공사비 수령이 목적이고 금융기관은 대출금 뜯기지 않고 온전하게 회수하고 이자 잘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럴 목적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 주체별로 사업 타당성 분석하는 시각이 달라서 논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손익 분석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업 타당성 분석하고 손익 분석하고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업 타당성 분석 안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고요. 그 안에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있고 그 안에 손익 분석. 여러분들이 흔히 듣기에는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분류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당성 분석 안에 뭐 경제적, 법률적 있는데 그중 안에 경제적 있고요. 재무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 분석 쪽으로 들어온다. 미세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정의는요. 최종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남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중요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손익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자금 집행률이다. 그래서 적정 사업 수익률도 중요하다. 이 설명 잠깐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요. 개발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종류마다 적정한 사업 수익률이 있습니다. 시행사가 이 정도는 남아야 사업을 하지라고 하는 게 있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개발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요. 한 8% 내외 정도 수익률이 적정합니다. 너무 적어도 사업을 못하지만 너무 많아도 허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으니까 한 10% 내외. 그 다음에 상업시설이나 뭐 테마상가 있죠. 의류상가, 동대문 같은데 이런 것들은 뭐 12% 이상의 수익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적정 사업 수익률도 중요하고 그 적정 사업 수익률이 좋으려면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크면 대표적인 초기 투자비가 뭘까요? 토지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비가 비싸면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초기 사업 투자비가 비싸면 많으면 그러면 사업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적정 사업 수익률이 잘 나오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사업 수익률이 낮으면 수익률이 좋아진다. 사업 타당성이 좋아지고 손익 분석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업 초기 투자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다? 토지비. 토지대의 증가는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또 한번 나오는데요. 흐름상 보시면 그러면 사업 타당성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냐? 자, 뭐 쉬워요. 돈 전체 매출에다가 비용이 얼마 들었냐? 남는 게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액, 전체 매출액의 원가가 얼마고 남는 게 얼마냐? 그런 거고요. 매출액의 분석은 보통 이제 개발 사업의 매출액은 분양 수익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분양 수익이 나오면 거기에 어떤 비용으로 분양 수익이 나오게 될까요? 대부분 토지대, 공사비, 기타 비용 이렇게 됩니다. 원가 중에 가장 많은 건 뭐냐면 공사비입니다.
개발 사업에 일반적으로요. 물론 상업지역이나 땅이 비싼 데가 있어서 토지비와 공사비가 1, 2순위를 다투죠. 보통 일반적인 개발 사업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1번 원가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첫 번째 공사비, 두 번째 토지비. 전체 비용 중에 약 한 4, 50%를 차지하는 게 공사비입니다. 한 20, 30% 차지하는 게 토지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업지역에서는 이게 뒤집혀지기도 하니까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은 게 광고 홍보비 등이 주로 차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액이 나오고요. 원가 나오고 그럼 얼마 남느냐? 거기에서 이제 세금 등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관리비 등을 빼서 나머지 실제로 시행사에게 남는 게 얼마냐라는 거. 뭐 내용상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상세한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의 투입비를 빼면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결정하고 매입을 결정하는 거. 사업 타당성 분석을 수익 분석을 하고 그다음 매입을 결정하는 거고 금융기관 투자를 결정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손익 분석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업을 성립시키는 투자비, 자금 조달 조건, 목표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게 뭐다? 손익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안에 숫자로 돈이 얼마나 남아? 라고 궁금해할 때 손익 분석을 해서 이런 목적을,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의 단계로 가볼까요? 자, 사업 타당성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 설명드렸는데, 어떤 단계로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데 사전에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자금 수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금 수지 분석을 한 다음에요. 월별로, 실무에서 월별로 합니다. 뭐 분기별로 하면 너무 러프해서 안 되고요. 월별로 캐시플로우. 사업 타당성 수지표하고 캐시플로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는 이제 스톡 개념입니다. 스톡이면 특정 시점 사업이 개시돼서 완료됐다고 보고 거기서 얼마가 남습니까? 결과를 노출하는 표입니다. 그러면 요건 뭡니까? 플로우 개념이고요. 흘러가는 겁니다. 돈이. 그래서 시간 개념이 도입돼서 자 1월달 첫 번째 시작한 달에는 돈이 얼마가 발생했고 얼마가 비용이 들고 이런 것들을 매 월별로 분석해서 이 의의는 뭐냐면 중간에 자금 부족으로 망해요. 기업이 망하면 매출이 괜찮은 기업도 가끔 망하거든요. 왜 망할까요? 사람으로 말하면 혈액이 없으면 망하는 것처럼 현금이 없으면 망합니다. 개발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캐시플로우 아무리 끝에 가서 200억, 300억, 1000억이 남아도 중간에 쇼터지 돈이 없어요. 이자를 못 줘요. 그럼 디폴트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개념의 월 개념의 그 단기적인 그 사업 분석을 하는 게 캐시플로우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의 단계는 유형을 결정하고요. 예비적 타당성, 그다음 본 타당성, 사업 부지 모색을 한다. 근데 이 과정은요,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부지가 먼저 나와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거 뭐 외국이나 땅 넓은 데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땅이 나오면 그 땅을 가지고 가설계를 안 치죠. 그래서 가설계를 안 쳐서 이게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게 1, 2, 3, 4를 붙여놨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원래는 땅이 먼저 나오고 요걸 가지고 뭘 지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건 허가가 안 날 텐데 그럼 수지가 나올까 안 나올까 면밀하게 분석해보자. 야 이거야 바로 하자. 이런 순서가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고정관념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이런 흐름이 있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부지가 먼저 나오니까 그럼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유동성 있는 사고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계인데요. 입지 환경을 분석하고요. 시장 환경 분석하고 소비자 수요를 분석합니다. 여기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시장 환경 분석. 왜냐? 매출액이 중요하거든요. 개발 사업에서 팔아야지 내 돈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팔아서 어떻게 분양하면 누가 얼마짜리를 어떻게 팔릴까? 누가 사줄까? 이건 이제 소비자 분석이죠. 누가 사줄까? 팔릴까 안 팔릴까? 이런 결정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요. 개발 사업 실무에서 타당성 분석 실무로 가보면 분양률 예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분양가, 분양률을
예측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얼마에 어떻게 분양이 될 것이다. 이런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시장 환경 분석입니다. 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같은 내용이죠. 그걸 분석하면 이게 나와요. 적정 분양가가 얼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분양하면 얼마만큼의 분양률로 분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정 분양가. 시장 분석을 안 하면요. 분양가 산정과 분양률 검토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필요합니다. 뭐 보수적인 게 필요하고요. 이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그래요. 시행사는 너무 보수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각 당사자별로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매출 분석. 이제 이 설명은 뭐냐면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보면 이제 수익 분석과 비용 분석이 있는데 비용 분석은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공사비가 얼마다, 설계비가 얼마다, 감리비가 얼마다, 그다음에 뭐 광고 홍보비는 얼마다, 모델하우스 짓는데 얼마 든다.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웃라인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개발 사업이 얼마에 분양하면 얼마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분양 개시해봐야 알죠. 그러면 사업 타당성 분석은 그걸 예측하게 되는데 그 예측은 누가 한다? 작성자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임의성이 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의 가장 맹점이 뭐다? 가장 중요한 매출을 예측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매출 예측이라는 게 아주 단단한 시장 조사에 근거한다면 신뢰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시장 조사가 이래서 이렇게 분양될 거다라고 해서 이 작성자가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뭐냐면 작성자가 그래도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요걸 잘해야 되는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핵심이구나. 여러분들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이런 매출을 예측하는 거. 이런 능력입니다. 그게 이제 예측이 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